안녕하십니까. 한국신용평가 금융구조화 평가본부 최재우 수석 애널리스트입니다. 금번 클래스에서는 소매채권 유동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매채권 유동화의 특성을 설명드리고 이어서 소매채권 유동화의 주요 위험 요인과 이에 대한 당사의 평가 방법론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매채권 유동화 구조를 최대한 간략하게 도식화하고 이를 통해 소매채권 유동화의 특성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소매채권 유동화는 지금 보여드릴 구조보다 더욱 복잡한 구조화에서 보다 많은 기관들이 참여하는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강조드리지만 본 구조도는 청취자분들의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 기본적인 뼈대를 위주로 작성한 것입니다. 먼저 자산 보유자가 채무자에게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대출 채권을 보유한 상태여야 합니다. 단, 단일 혹은 소수의 대출 채권은 소매채권 유동화의 대상이 아닙니다. 자산 보유자가 다수의 채무자에게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소액의 풀링된 채권이 발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유동화 SPC는 자산 보유자로부터 소매채권을 양수하기 위해서 유동화 증권을 발행하게 됩니다. 즉, 유동화 SPC는 유동화 증권 발행 대금을 자산 보유자에게 지급하고 자산 보유자로부터 소매채권을 매입합니다. 유동화 SPC가 소매채권을 양수하였기 때문에 유동화 SPC는 다수의 채무자로부터 대출 원리금을 수취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에 SPC는 다수의 채무자가 지급하는 대출 원리금으로 유동화 증권을 상환하게 됩니다. 이제 소매채권 유동화 구조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이어서 소매채권 유동화의 특성 및 다른 유동화와의 차이점 등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매채권 유동화의 특성을 크게 유동화 자산, 자산 보유자, 그리고 목적으로 카테고리화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매채권 유동화라는 주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소매채권이 유동화 자산이라는 점이 소매채권 유동화의 가장 중요한 특성입니다. 화면의 차례대로 소액채권, 풀링채권, 균질한 특성이라고 정리를 해놓았는데요. 말 그대로 소액의 채권이 모여서 풀링이 되어 있고 그런데 그런 다수의 채권들이 균질한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채권들이 균질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풀의 대표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즉, 이 채권들의 모임에서 특별한 영향력을 가지는 개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소매채권의 예로는 차량 구매자에게 실행하는 오토론들, 특정 물건을 빌린 고객으로부터 수령하는 리스료 채권들, 고객이 핸드폰을 할부로 구매함에 따라 발생하는 단말기 할부 대금 채권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여타 유동화와의 차이점을 도출해낼 수가 있는데요. 다른 유동화 구조에서는 기초자산이 단일 채권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채무자의 신용도가 기초자산을 분석하는 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반면 소매채권 유동화에서는 개별 차주의 신용도에 영향을 받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다수의 채권들이 분산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개별 차주의 신용도보다는 통계적 방식을 통해서 대출채권 풀의 손실률을 도출함으로써 기초자산의 상환 능력을 분석하고 유동화 증권 상환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자산 보유자 관점에서 소매채권 유동화의 특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매채권 유동화의 주요 자산 보유자는 금융기관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캐피탈사, 카드사 등이 있습니다. 또한 휴대폰 단말기를 판매하는 통신 3사도 소매채권 유동화의 자산 보유자로서 시장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외 소매채권을 보유한 누구나 소매채권 유동화의 자산 보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자산 보유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직접 차입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자산 보유자의 신용도가 자금 조달 가능성 그리고 그 규모에 영향을 미칩니다. 반면 소매채권 유동화를 활용할 경우에는 자산 보유자는 본인의 신용도에 관계없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퍼포먼스에 기초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매채권 유동화의 목적을 설명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자산 보유자의 자금 조달입니다. 자산 보유자는 보유한 소매채권을 유동화 SPC에게 양도함으로써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개별 구조에 따라 기초자산이
재무제표에서 제거되지 않을 수도 있고 제거될 수도 있는데, 제거되지 않는 거래를 차입 거래라고 하고 제거되는 거래를 오프 밸런스 거래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프 밸런스 거래의 경우에는 자산 보유자는 유동화를 통해서 재무 비율을 개선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산 보유자는 채권을 현금으로 대체시킴으로써 순차입금 규모를 감소시키는 방법 등을 통해서 재무 비율을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매채권 유동화의 특성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어서 소매채권 유동화의 주요 위험 요인 및 평가 방법론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SBC가 발행한 유동화 증권의 상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유동화 증권과 관련된 거래, 본 영상에서는 소매채권 유동화 거래겠지요. 그 거래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 요인을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위험 요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유동화 증권의 상환 능력을 신용 등급이라는 기호로 표시함으로써 투자자들에게 유동화 증권 상환 가능성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소매채권 유동화와 관련한 주요 위험 요인은 크게 유동화 자산 위험, 유동화 구조 위험, 자산 보유자 위험, 참여 기간 위험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위험은 화면에서와 같이 세부 위험으로 나뉘는데요. 유동화 자산 위험에는 신용 위험, 조기 상환 위험, 집중 위험이 있고, 유동화 구조 위험에는 소매채권과 유동화 증권 간의 현금 흐름 불일치 위험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 보유자 위험에는 혼장 위험, 법률 위험 등이 있고, 참여 기간 위험은 유동화 거래에 참여하는 기관들과 관련한 재반 위험을 의미합니다. 제가 앞서 소매채권 유동화 거래의 구조를 보여드렸으나 실제로는 구조가 더욱 복잡할 뿐더러 소매채권 유동화 거래 모두가 동일한 구조를 따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개별 거래마다 위험 요인은 다를 수밖에 없고, 따라서 유동화 증권에 적절한 신용 등급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위험 요인을 제대로 그리고 면밀히 파악해야 합니다. 다만 본 영상에서 모든 위험 요인을 자세하게 설명하기보다는 가장 중요한 요소를 집중적으로 그러나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바로 유동화 자산 위험 중 기초 자산의 신용 위험이 그것입니다. 신용 위험 및 그 평가 방법론을 이해할 수 있다면 소매채권 유동화의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게 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먼저 신용 위험의 정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 자산의 신용 위험이란 채무자의 연체로 인해서 대출이 상환되지 못할 위험입니다. 유동화 증권의 상환 재원은 대출 원리금이기 때문에 채무자들이 대출을 연체하면 유동화 증권의 상환 재원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즉, 기초자산의 신용 위험은 유동화 증권 상환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것이죠. 그래서 다른 위험 요인도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웹캐스트에서는 기초자산 신용 위험에 대한 분석 방법론을 집중적으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신용 위험의 분석 과정은 크게 4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먼저 히스토리컬 데이터 분석입니다. 자산 보유자가 제공하는 데이터를 통해 기초 자산의 부도율을 추정하는 절차입니다. 제가 유동화 자산의 특성을 설명할 때 소매채권 유동화에서는 개별 채무자의 신용도 보다는 채권 풀의 퍼포먼스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소매채권 풀이 소액 다수의 균질한 특성에 충분히 분산화된 집합일 경우에 자산 보유자로부터 기초자산과 관련한 과거 데이터를 수령해서 통계적 방식으로 부도율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그래프는 히스토리컬 데이터 분석 예시입니다.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2017년부터 2021년 9월까지 자산 보유자가 실행한 대출의 과거 데이터가 제공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출의 실행 시점에 따라 대출의 경과일수가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7년에 실행한 대출은 46개월이 경과했고 2019년에 실행한 대출은 22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해당 시점의 누적 부도율은 각각 약 6.75%및 4.9% 수준입니다. 여기까지는 추정이 아닌 실제 데이터를 활용하여 계산한 결과입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기초로 대출 실행 후 63개월 이후에 부도율을 통계적 방식으로 추정하면 오른쪽 그래프가 됩니다.
63개월 시점의 부도율 평균을 약 6%로 추정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히스토리컬 데이터는 자산 보유자가 과거에 실행한 데이터일 뿐 유동화 자산은 아닙니다. 즉, 히스토리컬 데이터를 통해 추정한 6%의 부도율이 곧 유동화 자산의 손실률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때문에 이어서 풀 캐릭터리스틱 분석을 추가로 수행하게 되는데요. 풀 특성 분석은 기초 자산과 히스토리컬 데이터의 동일성 및 차별화된 특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기초 자산의 평균 경과 기간이 오래될수록 잔여 만기가 짧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는 연체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별 채무자의 신용도도 추가로 고려해 볼 수 있는데요. 만약 기초자산의 특성 분석 결과 기초자산 개별 채무자의 신용도 수준이 히스토리컬 데이터보다 우수하다면 기초자산의 퍼포먼스가 히스토리컬 데이터보다 나을 수 있다고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베이스 로스 레이트를 산출합니다. 베이스 로스 레이트는 기초자산 신용 위험의 기초가 되는 손실률입니다. 즉, 기초자산의 신용 위험이 수치화된 결과로서 기초자산 신용 위험 그 자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베이스 로스 레이트는 히스토리컬 데이터 분석 및 풀 특성 분석에 더하여 기타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하여 도출합니다. 기타 요인의 예로는 자산 보유자의 영업 및 자산 관리 능력, 거시 경제 환경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베이스 로스 레이트를 도출했다면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시나리오 분석이 이루어집니다. 유동화 증권에 부여되는 신용 등급별로 서로 다른 스트레스를 부여하는 과정입니다. 보통 베이스 로스 레이트의 멀티플을 곱하는데요. 이로써 특정 신용 등급 하에서 기초자산의 손실률을 최종적으로 산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초자산이 오토론인 소매채권 유동화에서 베이스 로스 레이트 8%이고 목표 신용 등급이 트리플 A인 경우에 당사 방법론에 따라 멀티플은 5이며 이에 기초자산의 신용위험 손실률은 40%로 분석이 되는 것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기초자산의 60% 현금 흐름으로 유동화 증권이 상환이 가능할 때 목표 신용 등급인 트리플 A를 부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런 해석은 다른 위험 요인은 고려하지 않은 기초자산의 신용 위험만 감안한 것으로 다른 위험 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더하여 복합적인 분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매채권 유동화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그 특성 및 위험 요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신용 위험에 대한 평가 방법론을 간략하게 설명하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음번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